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을 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 불빛이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설친 듯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미안하지만 저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3년 전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띠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혼을 말하고 있었죠. 교회 지인과의 술자리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동네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김 집사가 술 기운에 취해 혀가 꼬이면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집 며느리가 그러는데 속궁합이 안 맞아서 애를 못 갖는다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별 핑계를 다 댄다니까.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손주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눈치 보기도 지쳐가던 차였죠.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이내 깊은 억울함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단지 손주 하나였는데 언제부터 며느리에게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던가 싶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가 일어서며 인사를 했지만 그 밝은 얼굴이 오히려 거지처럼 느껴졌죠.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아들은 건강한데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일 핑계로 집을 비우는 것도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것도 모두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 댁 며느리 며칠 전에 여성병원 대기실에서 봤는데 괜찮은가 봐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우리 집안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었고 대를 이을 손주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심은 병이 되어 온몸을 좀먹기 시작했고 급기야 며느리가 다녀온다는 그 병원을 몰래 찾아가 확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 간판에는 불임 전문 클리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며느리가 불임이라니. 그래서 손주가 없었구나.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참지 못하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던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우리 아들한텐 말 안 했니? 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주먹을 꽉 쥐더니 이내 터져나오듯 말했죠. 어머니, 제발 제 인생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예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밉고 무례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내가 단지 손주를 바란다는 이유로 이렇게 원망받아야 하는가. 아들은 그저 침묵했고 우리 셋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식탁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일찍 출근한다며 아침도 거르기 일쑤였죠. 주방에 홀로 남아 찬밥을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손주를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성병원 대기실에서 봤다는 그 말. 며느리가 몰래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숨기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숨기고 결혼한 건 아닐까? 우리 집안을 속인 건 아닐까?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을 나선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창문 너머로 그녀를 보게 되었죠.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인 병원가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도 모르게 외투를 걸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역시나 산부인과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여성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며느리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나도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은 임산부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접수대 직원에게 슬쩍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간호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임 전문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임.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유모차들이 유독 눈에 띄었고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우리 집에는 언제쯤 그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까?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병원은 다녀봤니? 아이 문제로.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우린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그 대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병원을 다닌다는 건 아들조차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뜻 아닐까? 일주일 뒤 또다시 며느리가 병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을 굳히고 따라갔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너야말로 여긴 왜 혼자 다니는 거니? 우리 아들은 알고 있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며느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시어머니였던가. 가족인데도 비밀을 만들어야 했던가.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말을 못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시원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고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동시에 배신감도 치밀어 올랐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나? 새벽 2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죠. 잠이 안 오니?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기용품 쇼핑몰이 떠 있었죠. 그 모습이 더욱 안타까우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서 왜 아기용품을 보고 있는 걸까? 어머니,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먹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했니? 가족인데.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문득 3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자일을 잃고 시어머니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던 그때 여자의 가치를 아이로만 재단하던 그 시절의 서러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숨기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고 며느리와 나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런데 며칠 뒤 우편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병원 청구서였는데 금액이 상당했죠. 호기심의 내용을 살펴보니 난임시술 상담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난임시술이라니. 그렇다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며 답답함이 치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지, 왜 우리를 가족으로 믿지 못하는지. 그 답답함은 곧 분노로 변했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하얀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들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우편물을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족인데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니?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죠.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아들은 바닥에 흩어진 약봉지와 눈물을 참고 있는 아내, 그리고 격앙된 내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아야 할 일이야. 내 아내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병원 다녀요. 임신이 안 돼서요. 만족하세요? 며느리가 불량품이라서 손주를 못 드린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실 건가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량품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죠. 처음부터 아셨잖아요.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3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제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쫓아내실 건가요? 며느리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병원 몰래 따라다니시고
우편물 뜯어보시고. 어머니, 제발 제 인생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예요. 며느리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마저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흩어진 약봉지들이 우리 가족의 현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지만 대부분 그대로 남겨져 나왔죠. 나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며느리의 아픔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데 우리 집안의 봄은 언제 올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를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그늘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채였죠. 엄마, 우리 잠시 따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 집에서 아들 내외가 나간다니. 손자 하나 보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이 흩어지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들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걸. 저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물었죠.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것까지 숨기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더 미안해했나 봐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컸겠죠. 그 순간 또다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 대가 너에게 달렸다며 압박하던 그 시절. 나도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 짐을 며느리에게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집안은 서먹했지만 며느리도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며느님 다음 주 수술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말이 들렸죠. 수술이라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단 말인가. 그것도 우리 몰래 결정했다니. 불안한 마음에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라 당당히 들어가서 접수처에 물었죠. 저희 며느리가 여기 다니는데요. 수술이 뭐 때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역시나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중얼거렸죠. 아, 이분이구나. 자궁근종 제거 수술 받으셨던 분인데 이번에 추가 시술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근종 수술을 받았다고? 그럼 그 때문에 임신이 어려웠던 걸까? 간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죠. 나는 더 듣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겪었을 고통이 하나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의 두려움, 임신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시댁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거리의 가로수들이 푸르게 물들어가는데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다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죠.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우리 부부잖아. 무서웠어요. 당신한테 부담 주는 게. 어머니가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시는데
저 때문에.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아픈 건 죄가 아니잖아.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고 아들은 말없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의사가 자연 임신 확률이 많이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희망 고문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절망이, 그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내가 얼마나 잔인했던가. 상처 입은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죠. 문득 결혼 초 며느리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걸까? 그 간절함을 나는 왜 몰라줬을까?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토스트 한 조각을 겨우 입에 넣고 있었고 아들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얘기 좀 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달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어머니와는 더 못 살겠어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커피잔이 탁자 위에 툭 놓였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이혼이라니. 그 무거운 단어가 우리 가족 위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알아요. 아이도 못 낳고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더는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다급히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죠. 지쳐서 말라버린 것처럼 그저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잖아. 해결이요? 뭘 어떻게 해결해요? 전 평생 이 집에서 손주 못 낳는 며느리로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죄스러워하면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던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며느리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죠. 무릎을 꿇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널 몰라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정말 몰랐다.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고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나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저 잘못을 빌고 싶은 한 사람의 엄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으면서 왜 너한테 그랬을까?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했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흔들리고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뜻 닿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자일을 유산했을 때 시어머니가 내 탓이라고 했었어.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똑같은 짓을 했구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떨리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안았죠. 울어라. 실컷 울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웠니? 며느리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외로움이, 두려움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아들도 우리 곁에 와서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내가 너무 미웠어요.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절망했고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고백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제 그만 미워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손주 없어도 돼. 정말이야. 내가 우리 가족이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웃었고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띄엄띄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 쉴 공간은 생긴 듯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와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죠. 순간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생리통이에요. 이번 달도 또.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가 그녀에겐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진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죠.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차를 끓여왔습니다. 예전에 내가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 친정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차였죠. 이거 마셔봐. 몸이 좀 풀릴 거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 사실 오늘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취소했어요. 더는 못하겠어서. 나는 며느리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작은 등이 조금씩 이완되는 게 느껴졌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많이 힘들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죠. 매달 맞던 주사들, 호르몬 약의 부작용, 기대와 좌절의 반복.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요, 착상이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생리가 시작됐어요. 화장실에서 1시간을 울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며느리는 내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죠. 다음 주부터 나는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한의원에 가서 몸을 보하는 한약재들을 알아봤죠. 원장님은 요즘 젊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한다며 따뜻한 성질의 약재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한약을 다렸습니다. 구수한 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받아 마시기만 해. 어느 날은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봄철 나물들이 한창이었는데 며느리가 쑥을 보며 말했죠.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쑥떡 자주 해주셨는데 요즘은 엄마한테도 연락을 잘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걱정하실까봐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조차 기댈 수 없었던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는 쑥을 한 알음 사서 집에 왔고 그날 저녁 며느리와 함께 쑥떡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쌀가루에 초록빛 쑥이 섞이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작게 웃었죠. 어머니, 저 사실 엄마한테도 이 얘기 못했어요. 수술 받은 것도 임신이 어렵다는 것도 실망시킬까봐 떡을 빚으며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말해도 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같은 여자로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들어줄게.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만든 쑥떡은 유난히 향긋했고 우리는 따뜻한 차와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라며 웃었을 때 며느리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동안 나는 아들의 변화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들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난임 부부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책상 위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니? 내 목소리에 놀란 아들이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죠. 아, 네. 일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다 봤어. 나는 아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죠.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나 싶을 정도로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너도 힘들구나. 그동안 혼자 많이 버거웠지? 그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지만 내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 같은 구석이 있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몰래 우는 걸 몇 번 봤어요.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뒀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너희 부부 일인데.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이는 제가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아들의 말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너희 아버지가 처자에 잃었을 때 했던 말이 있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아이보다 당신이 먼저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아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정말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내만 행복하면. 근데 그 말을 하면 아내가 더 미안해할까봐. 그게 아니야. 내 아내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침묵이 때론 더 큰 상처가 되는 법이거든.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조용한 아침이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대답했죠. 무슨 얘기?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른 척했던 것 같아. 내가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울고 미안해. 나는 정말이야.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근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때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 문을 닫고 나왔죠. 부부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외출했습니다. 엄마, 저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죠. 며느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두 사람은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뭐든 함께 하기로요. 며느리도 수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덕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우리 가족에게도 봄이 찾아오는 듯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고 나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약숙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은은한 쑥 향이 집안 가득 퍼지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대상을 받았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나도 모르게 함께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아이는 언제 하고 물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죠. 며느리의 성취가 그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가 최고구나.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며느리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랑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요. 나란히 서서 갈비를 손질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정말로요. 순간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평온했죠. 예전에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원도 잠시 쉬기로 했어요. 몸도 마음도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도 하면서 지내려고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무지게 갈비를 손질하던 그 손이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죠. 잘 생각했어. 인생에 꼭 아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축하한다고 사왔어. 우리 와이프 최고. 며느리가 놀라며 꽃을 받았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 손주가 없어도 이렇게 충만할 수 있구나.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회사 일, 며느리의 새 프로젝트, 내년에 가고 싶은 가족여행지까지. 더 이상 아이 이야기로 식탁이 무거워지는 일은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얼마 전에 친정 엄마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의 일들을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엄마도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어머니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친정 어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엄마들이었죠. 그리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엄마처럼 느낀다고 했더니 친정엄마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또 하나의 엄마에게 맡길 수 있어서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꼭 안으며 말했죠. 나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찬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계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손주를 기다리지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죠. 대신 매일 아침 며느리가 좋아하는 약숙차를 끓이고 함께 장을 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올게요라고 했을 때 재밌게 보고 와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임신한 건 아니지? 라고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며느리의 일상을 응원할 뿐이죠. 오늘도 나는 식탁 위에 따뜻한 약숙차를 올려놓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할 때 그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납니다. 아들이 아내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셋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저녁 시간에서도 사랑이 느껴지죠.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대신 사랑이 남았습니다. 손주가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 가족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나를 다시 한번 엄마로 만들어줘서 사랑한다.